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추태다라고 날선 발언을 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한 바 있고 정진석 의장도 추가 멘트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추태 발언이라 당대표가 갈등에 또 한 번 불을 비친다. 싸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형사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했습니다. 벌금까지 선고됐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 들어가기 전에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무슨 재판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앙심. 앙심.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추될 수 있겠는데 큰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앙심을 품고 일으킨 사건,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앙심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애꿎은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방화 용의자도 사망을 했습니다. 자, 7명의 목숨이 사망한 겁니다.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앙심을 품은 방화 범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추태. 그런데 이 추태라는 단어 앞뒤로 쌍따옴뼈가 붙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발언인데 추태다. 이 말은 들은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일 텐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바로 이준석 당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부의장에게 추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제하라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당 지도부에 만류해도 추태다라는 굉장히 논란의 단어를 쓰면서 정진석 부의장을 공격한 겁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젊은 당대표의 끊이지 않는 논란, 이 발언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추태 논란 다뤄보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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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열렸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형사재판부는 유시민 씨를 패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승소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과입니다. 1심 벌금 500만 원. 법원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당시 한동훈의 검찰이 불법으로 몰래 들여다봤다라는 주장을 한 유시민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이 비방을 목적으로 한 흠집내기용 주장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한 장관이 상 받을 일은 한 건 아니다 라고 재판 후에 입장을 밝혔다는데 자기 반성이나 성찰, 뉘우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한 달. 한국일보 3면이 분석하고 있는 기사인데 정치 기사입니다. 한 달. 누구의 한 달째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째 변화는 국민에게 증문즉답하는 것, 특히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 참모와 자유토론하는 것, 격식 깨고 소통했다고 한국일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검찰 출신 편중된 인사 비판을 외면한 점, 야당과
협치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한국일보는 동시에 또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산 집무실 앞에 용산공원이 시민들에게 일부 구간 개방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잠시 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영보이들, 패기가 넘치는 청년 정치인들 많이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의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등 공신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지요. 유시민 씨가 재판 전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 유시민, 유시민 대 한동훈. 1심 형사재판부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사람. 자,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유죄, 유시민의 입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의 과거 발언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그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유시민 씨는 한 장관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징역 1년 구형 받으셨는데 오늘 선고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알 수가 없죠.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5억짜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또 한동훈 장관은 이거 취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죠. 재판 결과나 검찰의 구형은 내가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일종의 어쩌면 자신감도 내비쳤고,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재차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원 들어가기 전 모습입니다. 이 재판은 2019년 유시민 씨의 이 발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큰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확신에 찬 발언으로 확인을 했다라며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라고 재차 유시민 씨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큰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시민 씨는 사과한 바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비방의 목적을 갖고 나의 명예훼손을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며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 장관의 지난 1월 발언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내가 봐주면 이분 또 그럴 거다. 그리고 형사재판 전 유시민 씨는 어제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서로 지금까지의 발언들은 두 분 다 자신 있는 목소리고 두 분 다 큰 소리를 텅텅 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뜸들이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재판 결과,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소송 재판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형사소송 재판이 진행됐죠. 그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결과는 유시민 패소, 1심 유죄. 2019년, 2020년에 걸쳐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주장하며 방송에서 한동훈 등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결심 공판 징역 1년을 검찰은 구형했죠. 최후 변론에서 과연 한동훈 검사 이름 올린 게 징역 1년 살해할 범죄냐라고 최후 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 전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는 큰 소리를 쳤던 유시민 씨. 재판부, 의원, 장관 역임과 농객 활동 등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유시민 씨를 질타했습니다. 아니 의원도 하신 분이 장관도 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의심 정황과 사과문 게시 등 피해자가 장관 취임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점도 참작이 된 거예요. 그래도 1심 벌금 500만 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장관은 5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시민 씨의 패소였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법원 전에 결국 1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선고됐고 뭐 유시민 씨는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시민 씨가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이유는 뭘까요?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법과 도덕의 구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본인이 들고 나온 뭐 명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동재 기자가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편지를 써가지고 법정에 구속돼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공직자라면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코칭을 해준 거다. 암묵적 동의를 해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유죄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시민 장관이 한 어떤 그런 어떤 한동훈의 검찰이 이렇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뒤져봤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예.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이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로서 이동재 기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 엄격하게 보면은 그 자체가 법의 논리 속에서 이것이 어떤 유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시민 장관이 썩 다른 말하자면 2심에서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점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민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지금 5억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민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유시민 장관이 형사의 재판의 결과에 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님. 예. 한동훈 씨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어떤 발언의 어떤 맥락일까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일단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과거에 오렸던 사과의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건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에 관련돼 있던 실효라진 취재 의혹에 관련된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기자가 무죄가 나왔던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한동훈 장관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사건의 양비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다소 좀 비겁한 모습을 유시민 이사장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예.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그 당시 6월 10일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당시 지금 현재 한국 정치 민주당이 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86 운동권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그랬던 한국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저런 방식으로까지 정치를 굉장히 퇴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의아하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시민 이사장의 저 같은 발언은 2019년도에 나왔고 예. 저 발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가을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촉발하고 터졌습니다. 예. 이게 그대로 있는 상황대로 밀려가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에 있는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민심의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실화된 취재 의혹 사건들을 맞물려서 MBC 보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검찰을 사실상 악마화시켰다는 프레임과 조국 전 장관의 피해자론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로 다 결과가 끝났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본인의 생각만을 바탕으로 뇌피셜의 언급을 꺼낸 것인가? 아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과 어용 노릇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자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질타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착각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그 순간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소위 어용 노릇을 작정하고 한 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상당하고 사과문의 게재에서도 검찰에 대한 악마화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련의 상황들을 다 유추해서 지켜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비춰질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보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어제 1심 재판 결과 이후 고개를 숙이면서 무겁게 시민 앞에 사과했었어야 하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김재섭 당협위원장. 재판부가 어제 질타를 했어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자, 재판부의 어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거든요. 뭐 앞서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장관도 했고 의원도 했고 지금은 민주당의 스피커로서 소위 말하는 어용 지식인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원래 징역 1년이 구형이 됐는데 양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된 것은 뭐였냐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과문을 게시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나서는 한동훈 장관도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은 지금 이 벌금 500만 원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우리가 남아있고 지금 민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민사가 남아있고 이 5억이 이미 형사에서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유시민 씨가 마지막 공판에서 예.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놨거든요.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송사가 하나 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 특히 이제 유시민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나름의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그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은 무조건 나빠야 되고 한동훈 장관은 나쁜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죄가 없는데 검찰한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그 세계관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기서도 이제 튀어나오게 된 마블 것이거든요. 영화의 세계관 같은 그런 것이죠.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동훈 장관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런 유시민 전 장관의 세계관이 반영된 마지막 뒤끝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그렇죠. 본인들만의 세계관에서 나온 발언이다. 네. 라는 개인적인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재판 전에 발언들 쭉 들어봤잖아요. 유죄 선고 이후에 무슨 발언들이 나왔을까? 어제 재판이 열린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장관에게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일단 한 장관의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선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나는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송 이야기는 말을 아끼겠다. 자, 그러면 유죄가 선고되고 나서 그 전에는 한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유시민 씨가 유죄 선고 받고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들어보시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항소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냥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무수호지심 비인양.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걸 한 장관에게 돌려줬는데 유죄 받은 건 본인이잖아요. 전윤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은 해당 사건과 다른 사건을 연계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우리 그 노무현 계좌를 추적을 해서 들여다봤다. 이것을 신라젠 사건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라젠 사건에서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그렇군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도 유시민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좌를 다른 사건으로도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봤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혼용돼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유시민 사건은 유시민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한동훈 검사가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일을 했느냐, 자랑스러운 일을 했느냐라고 엮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보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해당 사건과 다른 사건 조금 분리돼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무수호지심 비이냐. 김병민 대변인 굉장히 네. 좀 좋은 말입니다. 무수호지심 비이냐.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무수호지심. 수호지심이 없다는 거죠. 무 없을 무. 그러면 비이냐. 사람이 아니야. 있냐. 비이냐. 맹자가 한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호지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날 특히 집권당으로 또 정권에 가져왔던 정치인들에게 이 얘기를 국민들이 참 많이 꺼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각종 궤변으로 우리의 일은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자꾸만 찝으니까 이를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오죽하면 외신에서도 이 내로남불 한글을 그 영어자 그대로 따서 보도를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유시민 이사장 비단 혼자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에게 이 수호지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와 남의 문제를 별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마디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유시민 이사장이 김종민 의원이었던가요? 얼마 전 민주당 의원의 발언들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자기 고백을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요? 그러니까 언론의 인터뷰에 대한 기사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동산부터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국민께 반성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무너져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상 국민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는데 그 말인즉슨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수호지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왔던 거거든요. 이걸 국민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다시금 돌려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이건 이제 개인으로 끝나고 민주당과 다른 정치인들은 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해당 사건과 원포인트로 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렇지만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동훈이 검사로서 떳떳한 일을 했는가라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만 봐도 허위사실 유포를 1심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분명히 유시민 장관 측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검사와 관련됐던 사건들의 재판 결과라든지 다른 사건들의 명확하게 재판 2심에서는 제시를 할 것이고 아마 대법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해당 1심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한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2심과 그다음에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지켜본 다음에 이 자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움직임을 속도감 있게 주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자, 서울대 법대 나온 김재섭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뭐 촉법소년 뭐 영화도 있는데 네. 한 장관이 뭐 어떻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나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좀 범죄 처벌을 하기보다는 좀 교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나쁜 청소년들이 껌도 좀 씹는 청소년들이 막 범죄하고 나 촉법소년이야 막 이렇게 뻐기는 그렇죠.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청소년 범죄들이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살인 사건도 8건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어휴. 심지어 이 촉법소년인 것을 악용하면서 오히려 나 촉법소년인데 하면서 범죄를 오히려 떳떳해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특히 사기범죄, 지능범죄와 관련돼서는 이 어린 나이 때에 벌어지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현행법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처벌을 해야 되는 소년들에 관해서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대두가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령을 다 낮춰가지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소년들에게 엄하게 처벌을 하자 이런 것은 예. 아닙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라든지 뭐 살인 범죄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력 범죄들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행간에서 이렇게 연령을 낮추게 되면은 교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소년들을 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다소 과한 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무기 삼아서 비행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최근에 사회적인 논란의 범죄를 저지른 바도 있었는데 이 연령을 만 12세나 13세로 낮추는 걸 한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성취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된다든가 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처벌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 14세 미만의 특히 이제 만 14세를 꽉 채운 큰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인 뭐 범죄, 뭐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탁 파고드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대선 과정 중에 공약이었기도 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살인 또 아주 강력한 강간, 폭력 이런 사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국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대표 발의하는 의원들도 여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소년 연령을 사실은 9세에서 24세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촉법소년은 14세에서 10세입니다만은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라토리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예, 집행유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예라고 하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그게 대표적인 게 촉법소년에 대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유예 개념을 자꾸 없애버릴 경우에 과연 어떤 한 번의 잘못으로 말간줄이 끄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토론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그 촉법소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전과 기록을 좀 안 남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소년원이나 다른 데 가서 조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자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저 유예라고 하는 개념이 소년이라고 하는 청소년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은 연령차별의 개념에서는 노인이나 청년 모두에게 저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법적인 기준만 갖고 낮춰갔을 경우에 아예 뭐
뭐 진중권 평론가 얘기처럼 아예 없애버리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유예 기간은 지켜져야 된다는 어떤 반대론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사회학자라든지 또 아동학자라든지 또 법률가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라라는 것은 사실 지금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 법안 발의를 한 분이 마침 돌직구쇼에 나와 있군요. 민주당에서 촉법소년 연령 내려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일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딱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그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그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전용기 의원하고 지금 이심전심이네요. 뭐 이신점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촉법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14세라고 하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만 14세가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중3.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발육 생각 굉장히 빨라졌고 심지어는 그 인식하는 정도,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중학교 3학년 정도면은 충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인지도 할 수 있다라는. 아니 네. 어떤 중학교 3학년은 제가 봤는데 네. 전용기 의원만 해요. 네. 그래서 그 인지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충분히 12세로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작년 2월 2일 날 발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교정의 역할로서는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보듬어 주지 못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뭐 발육 상태라든지 정식적으로 인지하는 능력도 충분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강력범죄 한해서는 뭐 예, 처벌해야 된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것을 무기화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발의를 했던 것이고 사실 윤 대통령께서 이 공약을 했을 때 이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야당에서도 아마 한 장관의 이 검토 방향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도 벌써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언급해서 보도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선 시절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평가한 바 있죠.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령으로 봐도 40대 장관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별의 순간을 약간 유행어로 미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1호 비대위원이 바로 김병민 전 대변인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혹시 우리 김 대변인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전 80년대생이어갖고요. 70년대생에 대한 언급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도 딱히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았던 당시 미래통합당 시절에 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중에 있는 많은 70년대생이 들썩들썩했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그 당시 김세연 전 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요, 맞아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가면 민주당에는 또 70년대생인 박용진 의원이 들썩들썩하기도 했고, 박용진 의원은 71년생이라 네. 딱 저거 내 얘기다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 얘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을 띄우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진행자의 별의 순간에 관한 언급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메시지를 내면서 저 같은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발언의 맥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초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세죠. 그 힘이 센 대통령에게 아닌 일이 있을 때 고언을 하고 직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을 때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닮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제대로 직언하면서 울고진 모습을 보일 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덕담을 건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준석 대표에게 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스스로 당 지도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원내대표단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자마자 이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에게 추태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논란이 상당합니다. 야당도 논쟁 중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돌아오자마자 또 추태. 센 발언인데. 추태. 사실 이 추태라는 단어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뭐 생략됐긴 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 아니면 뭐 철모 육모 철퇴나 아니면 싸가지 발언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비판의 용어가 추태입니다. 추태. 근데 이거를 또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애초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시하신 내용은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사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 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좀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당 대표로서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좋은 상황 속에서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당내 소속 의원, 당내 소속 최고위원,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찬 것 같고 사실 이 앞에서 원성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쏟아냈습니다. 격정적인 발언. 어른도 아니다. 당의 어른도 아니고 추태다. 정치하지 말라. 자기 정치하지 마라. 당권 주자도 아니다. 라는 뭐 굉장히 지금 날선 말들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돌직구의 좌장이기도 하지만 또 여야를 떠나서 뭐 정치계 선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패러다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당의 전통, 좀 다소 유교적이고 선배, 그다음 med선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어른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매우 존중할 만한 분인데 그걸 아무리 당 대표로 하더라도 추태다, 또 혹은 뭐가 짖어도 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또 육모방망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은퇴한 국민의힘의 원로 의원들이나 전 의원직원들이 다 격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당대표의 발언, 이른바 뭐 싸가지 없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젊은 정치인들, 뭐 청년 정치인들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또 연령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그 입장, 패러다임으로 보면 어쨌든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뭐 본인들이 다선 의원이고 높으신 분이라도 자기는 전당대회에서 정당한, 말하자면 정당성을 갖고 대표로 말하면 추대가 아니고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따르는 어떤 권한, 그다음에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둘 다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네, 전통적인 문화가 있고 그렇지만 당 대표로서의 존중감을 받고 싶은, 나이가 젊으나 많으냐를 떠나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점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화합해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양당의 격차를 사실은 낼 수 있는 시점에서 같이 침몰하는 듯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확실하게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고만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없고, 본인은 스스로고 24일 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촉각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어른들은 이준석 대표를 물러낼 작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리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없다. 이제 그런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말씀하신 김영주 의원님도 좀 이렇게 단어 선택을 조심하시면서 좀 당황한 듯한 이준석 대표의 추태 발언이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추태,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짓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짓. 이 뜻이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의 추태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정석 부의장에게 날린 겁니다. 오늘 사실은 여야를 막론한 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좀 다양하게 궁금한데 일단 김재섭 위원장님, 예.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왜 추태? 사실 이 추태라는 발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도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의 어떤 전반적인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재형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추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현재 최재형 의원이 당내에 가진 입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다, 그다음에 상식적이다, 무게감이 또 동시에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모셔온 것인데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준석 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최재형 원장을 좀 모독했다라는 그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최재형 원장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최재형 원장의 비판을 향한 또 다른 비판 이런 맥락 속에서 추태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감정이 격화되고 이런 갈등 양상이 훨씬 더 번지게 된 것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정진석 의원과 달리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감정적인 싸움의 결정적인 계기는 정진석 부의장의 선배로서라는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핵심적인 지지층들,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만들어준 그 유권자들은 바로 2030 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국민의힘 바꿔봐라 해가지고 이제 대표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도 이 선배로서라는 발언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그들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발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개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가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2030 세대에게 우리 당은 적어도 나이로, 기수로 그냥 우리가 연륜이 많다는 이유로 그저 정치적 입장을 다 받아들인 정당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감정들이 격화되고 메시지를 강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정용관 논설위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김병임 대변인님, 타이밍이 정진석 부의장은 자제를 했어요. 한 발 물러났고 이제 당내 이제 여러 이제 지도부들이 두 분에게 자제를 요구해서 사실은 이 대표의 귀국 이 추태 발언 전까지만 해서 나왔던 기사들이 일단은 소강. 두 분 모두 한 발 물러서 소강 상태로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대표가 귀국하고 그 소강 상태에서 이제 추태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싸움을 끝내기 싫다. 나의 화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덤벼봐. 약간 이런 양상에 대한 오늘 분석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사실 기사가 도배돼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을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참혹한 현장의 실상을 어땠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왜 우크라이나에 갔는가에 대한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설명이 될 겁니다. 공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을 텐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당내 갈등들이 촉발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뒤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덧붙였어도 기자들이 더 많이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답변을 피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왜 갔는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있었던 상황들을 하나둘씩 면밀히 보고 난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께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야 될 시간에 굉장히 많은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시간 SNS 대응으로 국내 정치 갈등 폭을 높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층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대표로 뽑아놓고 젊은 대표를 흔드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난날에 국민의힘의 대표들은 하나도 흔들지 않고 오직 이준석 대표기 때문에 흔드냐?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김종인 비대위에 있을 때 하루도 바람찬 날이 없이 여기서 바람 저기서 바람 불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거의 최고령 정치인 아닙니까? 그전에 있었던 지도부에서는 선출된 당대표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다른 목적 때문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결국 명분을 바탕으로 국민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명분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게 되면 당연히 반대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끄러운 거고 그 시끄러운 민주주의를 리더십을 통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는 게 그게 지도력이고 리더십이거든요. 이제는 야당이 지도부가 아니라 여당이 지도부입니다. 당내의 다른 목소리뿐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민주당의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을 포용하고 끌어내면서 함께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여당의 리더십이고 지도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문제, 물가 문제, 부동산 문제,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로 인한 이 국제적인 상황들까지 끌고 가야 되는 수많은 사건에서 목소리가 다른 야당까지 통합해내야 되는 마당에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당내에서 선배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표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라고 기회를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태, 이 발언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의견. 김재섭 위원장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만 하다라는 해설. 김병민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그 자리에서 추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두 분의 발언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착잡할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조금 전 윤 대통령 입장입니다. 여당 갈등이 전액 가경인데 오늘 오찬 때 혹시 어떤 당부해 주실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입장은 어떤 걸까요? 정진석 부의장은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주부여 청양, 가뭄이 극심, 가뭄 현장 가서 당 지도부 회의 열었으면 좋겠다. 민생이 최우선.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이 청년 정치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누가요? 생각. 이준석 대표. 이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둘러싸고 사실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인 것 같고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빨리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측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지금까지 사실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보다는 입정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전들을 이루어왔고 사실상 그 야당일 때 대표가 되었고 야당일 때 했던 역할이 어떻게든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했던 입정치였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고 그 비난함으로써 얻는 본인의 인지도를 가지고 사실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걸 입정치라고 하나요? 그걸 입정치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당이 됐죠. 여당이 됐으면 정말 민생과 관련된 지금 우크라이나 갈등 것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갈등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민생 안정에 관련된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가장 먼저 이제는 누군가 비방하고 헐뜯을 데가 없으니까 첫 행보로 우크라이나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듣고도 나는 우크라이나에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저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리의 민생은 파탄이 나 있고 휘발유 값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는데 왜 여당 대표가 혹시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들어오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또 하나의 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저는 떡밥을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그런 정치적 행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공교롭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공격적인 추태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입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진석 부의장은 내가 말려 나갔다가는 이 당의 내용이 자제되지 않고 더욱 격화될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입정치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 내용이 더 커질 거고 이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자극해서 입정치를 이어가려고 하고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의견은 이 싸움을 이 대표는 끝내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각각의 의견들 들려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 의원에게 있냐 없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맡아야 하냐 안 된다를 두고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김남국 의원, 친이재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대 룰을 바꿔서 개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 된다고요? 들어보시죠. 저희 당에는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예컨대 이재명도 지금 출마해서 컷오프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표의 등가성, 그리고 대의원에 의해서 당대표 컷오프가 발생하는 그런 개파 정치가 될 수 있는 문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개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 될 수 있다라고 위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여전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과 전문가 뭐 또 우리 당원들의 다수의 의견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 그다음에 이재명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이것이 큰 패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평가와 책임이죠. 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재명 의원에게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본인을 위해서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게 뭐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당의원에서 출마한 건데 이제 와서 이재명 탓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희생했더니 적반하장이다. 당의원하기는 무슨 당의원해요. 다 아는 걸.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당이 원해서 희생해서 출마했다라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유인태 전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거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이 다 안다. 김영주 의원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유인태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당권 잡으려고 좀 쉬운 개항을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보래도 당원이 불러서가 아니라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요청했다가 아니라 자기가 불러서 당원들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세상이 다 안다. 숨긴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그 유인태 전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계 의원한테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당대표, 당을 빨리 장악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뺏지 단 거다.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렇지만 본인 개인이 정치적 원로 입장에서 조금 쉬시면서 나중에 호흡 조절해서 들어와도 충분히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당을 장악하거나 다음번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냐. 너무 빨리 소진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라도 저런 쓴소리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조언을 한 거고 친이재명계 의원,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지금 김남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도 영입하려고 그것이 무슨 당신과 민심에 괴리되는 부분을 줄인다고 얘기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진짜 민심을 좁히려면 일반 여론조사 포션을 넓히면 돼요. 일반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민주당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누가 뭐래도 아준인수격 해석하고 있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유인태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김영진. 매우 잘 알죠. 그렇군요. 옛날에 우리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돌직구쇼에 출연했을 때 유인태 전 의원을 향해서 워낙 또 친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해도 앞에서 조는 이상한 선배다라고 했다가 방송에서 크게 혼난 바 있었죠. 아니 전용기 의원님, 네. 유인태 전 의원은 다 세상이 다 안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개딸들에게 지금 투표권을 안 주면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 된다. 이 말은 바꿔보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이 논리대로 하면 그럼 과연 당심을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냐라는 얘기로 좀 이어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당원들이 많이 이제 이재명 의원을 믿고 있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이게 룰을 바꾸지 않으면은 당심은 얻지 못할 것이고 컷오프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도 얘기했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에서의 토론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은 민심의 선택을 얻지 못했고 대선에서 졌고 지선에서도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연히 토론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른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기존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왔던 룰을 변경하는 부분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바꾸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김남국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겁을 좀 주는 거예요. 겁 준다? 겁을 주는 건데,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의원이 45%의 비중을 갖고 있고 권리당원이 40%의 비중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분들의 그 당원 투표 비중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금물인데 굉장히 짠 소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5%를 가지고 있는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권리당원 40%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당원을 가입한,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40%에 많이 속해져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45%와 40%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당원 내에서 이 소금물이 짜서 못 먹겠는 소금물인데 이걸 굵은 소금을 더 넣을 것이냐, 맛소금을 더 넣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찰진 비유. 그렇죠. 결국에는 소금물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이재명 의원이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좀 늘리자라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 룰 세팅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아니에요. 거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면 당대표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결국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최고위원들은 사실 이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혼자만 딱 당대표가 되지 않고 소위 말한 친명계 인사들이 최고위원으로 잘 포진되어 있어야 자기가 당권 운영하기가 쉽거든요. 얼만큼 최고위원을 친명계 인사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친문계 인사들이 얼만큼 이재명 의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이 바로 전당대회 이 퍼센테이지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권리당원 비율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는 최고위원 구성과 선출에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제목이 영웅들의 식탁이라고 붙었는데요. 어떤 영웅들이 누구에 의해서 초대됐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영웅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레드카펫이 용산 집무실에 깔렸다고 합니다. 누구를 윤 대통령은 초청했을까요? 영웅들의 식탁에 앉은 그 영웅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입대한 지 좀 됐겠네. 하사니까. 말년과 나오다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님과 저희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고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전문가로 출연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제가 취재에 공을 들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직접 연평도를 다녀오기도 했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그리고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 세 가지 사건은 제가 정말로 애착을 갖고 계속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취재했던 사건인데 공교롭게 여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어제 그리고 생존 장병들이 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집무실에 초청이 된 겁니다. 레드카펫이 깔렸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인상 깊게 제가 봤던 장면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원 중사도 초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 모두 다 이제 무릎 밑이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고 하죠. 의족을 하고 또 패럴림픽 선수로도 지금 최근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재원 중사가 너무 씩씩하고 사실은 저렇게 이제 의족에도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이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서정화 사어머니,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 땐 군 매뉴얼대로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고 서정화 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연평도에서 서정화 하사가 산화된 자리를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말문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김병 대변인 어제 그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6월 호국 보훈의 달이고 대한민국의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거 때에도 조금 봤던 최원혜 전 함장처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던 분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외쳤던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부터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함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바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할 그런 모습들을 비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참 좋은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지난날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 있는 김여정, 김영철 등이 함께 대한민국에 내려옵니다마는 평화라는 이름과 미명 아래에 그 지난날에 있었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영웅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던 때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 갖추면서도 한반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논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던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기리는 모습들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돼 나갈 것이다. 또 그러면서도 나라를 지키는 일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일들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자리 장면 속에서 감동, 울림 있는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열흘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용산공원이 시범 개방된다고 합니다. 용산공원에 바람정원도 있고 그 뒤로 대통령실도 보여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바라보이게 의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바람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무실이 보이죠? 원래 국방부 청사였었고
건물이 뭐 예쁘진 않습니다. 국방부 청사 건물이라서 실무적으로 딱 만들어지는데 앞에 이제 바람개비에 태극기가 새겨진 용산공원 일부가 이렇게 앞에가 보이는 오픈형 뭐랄까요? 창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펜스라고 해야 될까요? 창살 펜스 말고 우리말 예쁜 말 뭐 있죠? 울타리. 울타리. 오픈형 울타리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이제 용산공원이 전면 다 이제 개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격이 없이 출근길에 이제 소통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정원이 보이면서 대통령이 우리 근처에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께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좋은 소통의 모습들로 국민들께 비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용산으로 가네 마네 논란이 막 있었을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국민들이 대통령께 가지는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근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치 전반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19일 날 완공이 되면 또 이 대통령 집무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음악회도 열고 주변에 있는 결손아동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초청해서 음악회도 또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가까워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용산 집무실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3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아주 뜨겁고 논쟁적인 이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핫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부터 당선인 신분부터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몇 년 수감 생활하는 건 맞지 않다. 전례 비춰서라도 사면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20몇 년 수감하는 건 맞지 않다. 광복절 특사를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갑자기 급물살을 탄 건 아니다. 윤 대통령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의 가능성이 높다. 8월 초 대통령실에서 논의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야권 인사도 사면해준다? 언론에서는 김경수 지사도 함께 사면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민했던 게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동시에 김경수 지사도 같이 사면한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둘 다 사면 안 하기로 했던 사안이잖아요.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정경심 교수도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잖아요. 그 당시 뉴스에 막 그런 정치적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너무 뜬금없다. 사면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을 두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사실상 현실화되진 않았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령, 80이 넘는 고령이고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점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감을 돼 있던 기간들도 좀 상당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8월 15일 사면될 가능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여러 측면에서 함께 국민 통합을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들도 함께 발신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구태여 말을 보태는 것을 좀 줄이고 오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인규 의원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을 통합하는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거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치사범이 아니고 경제사범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법대로 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하면 기존의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관련해서는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던 거고 이렇게 우리 민생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사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경제사범과 이 해당 뭐 다른 논란까지 있는 분들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법대로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로 좀 형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라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폄하했다라는 논란입니다.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싱크대를 20년에 한번 바꿔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10년, 15년 곰팡이 쓰는 거 거기 살으려고 들어오면 살겠습니까? 벽지를 한번 가는데 10년씩 갑니다. 집에 들어오면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동네 주치의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선자 워크숍이 국민의힘에서 열렸고 사회적 약자가 중요하다,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특강을 성일종 의원이 한 건데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어요. 김영주 의원님, 임대주택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나온다. 여기도 갸우뚱하는데 이걸 또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원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텐데,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뭐 정말 이부망천 못지않게 망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부망천급 망언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본인의 의도는 뭐 임대주택에 살면 정신질환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원래 뜻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좀 더 많은 말하자면 관심과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이제 서울시 임대주택이 주로 강서, 노원 이런 쪽에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지역민들은 상당히 또 한편 더 부글부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누가 임대주택을 지도층에서 임대주택을 저렇게 규정하는데 누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자 할 것이며 사실은 앞으로도 청년 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또 혹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아예 층고도 낮춰서 아예 그 자체를 규정을 해요. 임대주택은 다 일반 주택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라라고 하는 정책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 자체를 조금 더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저런 규정은 너무 과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야당의 비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무슨 의학적 근거 가지고 하는 말이냐. 국민의힘에게 국민이 안 보인다. 성일종 의원을 징계하라. 정의당, 못 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 겪을 가능성 크다는 편견을 담았다.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다. 전은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사실 차별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실 그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여당과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보통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 인식, 그러니까 본인은 뜻하지 않았겠지만 내면적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굉장히 더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이 해당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이것은 뭐 인사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도 사과를 했고 아마 100번이고 그 이상이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배경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약자와의 동행 중에 가장 중요했던 정책이 바로 임대주택에 대한 전면 개혁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첫 번째 동선부터 임대주택을 찾았는데요. 노후되고 오래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 임대주택을 고급화시키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부족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전면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담아서 공약을 발표했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특히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께서도 시민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아마도 언급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발언되는 과정에서 전혀 얘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분명한 사과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임대주택과 그리고 이를 기반한 또 약자와의 동행을 이끌어가기 위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 흔들림 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정말 신발끈을 묶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해명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격리한다라고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무심코 그냥 나한테 그분들 힘 보태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동네 주치 시스템을 보강하자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0년 정도를 그 주방 설비 같은 거 쓰라고 그러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간을 좀 낮춰서 하자. 그 의미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인데 세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대구에서 패소 판결에 앙심을 품고 방화 범죄가 나왔습니다.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CCTV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대구 지방법원 인근 빌딩인데 초록색 점퍼에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2층에 올라간 남성, 가방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에 시뻘건 화염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재에 놀란 사람들이 다급히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시커먼 연기는 순식간에 일대를 삼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제 오전 10시 55분 대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50대 남성 천모 씨가 민사소송에서 진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승소한 상대 측 변호사를 타깃으로 범행을 계획, 방화를 저지른 것 같다. 경찰 측 이야기입니다. 7명이 사망을 했고 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 방화한 걸로 추정된다. 대구 한 변호사. 사건 발생 전까지 수차례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걸어 직원들을 괴롭혔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변. 결국 용의자는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지도 않은 건물에 불을 질러서 정말로 안타까운 목숨들만 희생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김재섭 위원장, 이 뭐 앙심 범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 법조인들에 대한 보복 범죄들이 늘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판사 석궁 테러 사건도 과거에 있었고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관에게 화염병을 던졌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보복 범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있는 상황 속이거든요. 그나마도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서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경호 인력이 있어서 좀 낫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변호사, 일반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굳이 재판장에 가면
형량을 좀 무겁게 받는 수준이지 어떤 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보호 장치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법조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들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는 제도 절차들이 지금 진행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의자 본인도 같이 죽자 이런 심정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민사소송 패하고 그러니까 승소한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불을 지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사소송이라면 결국 돈 문제가 엮여 있었고 저 변호사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 돈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정당하게 국가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 감정으로서 지금 저 상대 변호사에 대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는 오히려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희생된 상황이고 그 범죄자 본인도 지금 그 현장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의자 본인도 현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 해당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주변 옆 사무실 직원이 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저희들이 인터뷰했는데 들어보시죠. 상대방 당사자가 무조건 그런 수가 오늘 딱 여니까 복도에 시커먼 연기가 있는 거야. 꼭 들은 거야. 문 닫고 그래서 마스크 2개씩 끼고 처음에 막 흔들리길래 막 뭐 건물 전체가 흔들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폭발음이 팡 터지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 버벅 계속 나고 불길이 다 올라와 있어서 나갔고 저희 한 몇 초 뒤에 내려왔던 직원들은 들어오자마자 연기 때문에 안 보여서 벽을 이렇게 짚고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김영주 의원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본인이 연루된 거 그리고 본인의 과오로 법적인 책임을 받으면 그 법적인 책임과 판단, 법적 판결에 인정을 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책임 있는 분들이 자꾸 법원 판단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니까 일반 앙심을 품고 내가 왜?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권위주의 타파는 좋습니다만은 권위에 대한 어떤 그 터부시하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 또 어떤 그 판사의 권위 이런 건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보통 재판에 지면 자기 재판에서 진 변호사한테 따지는 게 일반적인 그러네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긴 변호사를 찾아가서 왜 이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또 찾아갔으면 그 당사자를 찾아서 얘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예컨대 갑자기 찌른다든지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격앙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문만 잠그고 신화를 뿌리고 했기 때문에 더 정말 처참하고 뭐 당한 사람만 억울한 맞습니다. 그런 경우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탈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일국적 수준이 아니라 분노가 많이, 화가 많이 있는 상태거든. 경계가 어렵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그 매뉴얼이랄까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